네, 반갑습니다. M투자그룹의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7월 29일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2300선 가까이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고점이 2270선, 그리고 종가는 226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계속 뭐 우상향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초에 잡아드렸던 이 돌파 자리, 이때부터 돌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부터 제가 이제 800선이 이제 곧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800선을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하고 바로 그 다음날 800선 돌파가 나왔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800선에서 다시 790선으로 또는 788까지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800에 안착해서 이제 800에 이제 거의 뭐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언제든 또 800선 이하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요 5일선 기반이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의 상승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뭐 섣불리 고점 예측 아무리 해봐야 다 틀렸어요. 고점인 것 같은데 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안 맞죠? 3개월 4개월 동안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제가 결국에는 더 갈 거라고 했는데 일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악재, 제가 더 이상 악재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좀 강력한 전염병이지, 또는 뭐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경제적인 큰 어떤 위기를 겪거나 어떤 뭐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될 가능성은 지금은 높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에 따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 오히려 그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또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도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물론 뭐 앞으로 코로나 외에 다른 악재들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또 11월 초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단순히 미국 대선 자체는 악재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코로나 자체는 앞으로 큰 악재가 되기 힘들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자, 이때 7월 중순에 조금 지수가 더디고, 오히려 좀 그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다가,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자, 이건 뭐예요? 삼성전자 역할이 큰 거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이번 주 들어서 3일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또 오랜만이죠. 한번 왔어요. 차례가 왔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뭐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코로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상화, 기업들의 어떤 정상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인텔과 AMD 간의 어떤 기술 차 역전, 인텔이 좀 어려워졌죠, 상황이. AMD에 많이 따라잡히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또 여러가지 또 이제 변수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대만의 TSMC가 또 급등을 했고, 거기에서도 삼성전자도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엮이면서 이번에 경기 민감주 중에 최고 대장인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현대차, 뭐 기아차, 경기 민감 대형주죠. 그리고 또 뭐 포스코, 포스코 이런 애들도 좀 최근에 올라왔고, 뭐 그래요.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기점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여기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올 연중 최고점 저항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미 연중 최고치를 이미 뚫어놨습니다. 이미 다 뚫어놓고 연중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사실 여기서 뚜렷한 저항은 이 현재권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830, 네, 코스닥 830선 정도 가면 이제 여기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저항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코스피는 있습니다. 네, 연중 최고가 2277포인트란 요 자리가 기술적 저항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 월화수 연속해서 3일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뭐 4일 5일 계속 뭐 쉬지 않고 저항을 돌파해서 쭉쭉쭉쭉 날아갈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죠 지금. 네,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네,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지수가 좀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뭐 그렇다고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네, 이게 폭락까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요. 좀 이렇게 출렁출렁 이는 과정.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파를 하든지 뭐 다시 빠지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이 될 일이고 일단은 좀 쉬어야 가야 된다. 설령 더 가더라도 좀 쉬어야 가야 된다. 코스피 지수. 자, 그런 관점이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지금 좀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 뭐 이때도 그랬고 이렇게 좀 뭐 얘가 테마주 잡주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이렇게 단기 급등했으면 좀 쉬어요 보통.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면 쉬고 또 그 다음에 더 가더라도 쉬죠. 급등하면 쉬고, 여기도 급등하면 좀 이때 많이 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자리 물론 뭐 업황이 좋고 시장이 완전 초강세장일 때는 생각보다 안 쉬고 이렇게 쭉쭉쭉쭉 갈 때도 있어요. 좀 세게 이렇게 좀 세게 쭉쭉쭉 좀 이때도 좀 사실 좀 많이 갔죠. 상수폭이 크게 나는데 이때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이 추세가 우상향해서 쭉 살아있는 이 정배열 상태였고요. 지금은 정배열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아직은. 정배열이라고 좀 아직은 좀 이 역배열과 이 정배열 전환 사이에 있는 약간 애매한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제 판단에는 이런 전고점 저항도 있고 슬슬 6만원대라고 하는 저항도 있고 심리적인 매물 저항도 있고 해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 높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매도, 6만원 전후라면 단기 매도입니다. 뭐 중장기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로 볼 필요 있어요. 삼성전자, 코스피 1위 삼성전자, 단기 고점 가능성 높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나 우선전자 똑같은 거예요. 거의 움직임은. 얘도 이제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좀 더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 좀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최소한 소화할 가능성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이때 이제 화려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한번 크게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죠. 실적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허무하게 거꾸라져서 하락 추세로 갈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이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쭉쭉쭉쭉 여길 치고 신고가 랠리로 가느냐? 그거는 또 약간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전고점 저항을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서 좀 올라오면 또 이렇게 소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카카오도 여기가 이제 워낙에 좀 화려하게 너무 슈팅 느낌으로 급등했던 자리라서 매물이 꽤 많고요. 이런 35만원 자리를 바로 돌파해서 날아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카카오도 올라오면 조금 쉬어가는 당분간 좀 수렴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수렴. 자, 그러면 뭐 아무튼 이렇게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좋은데 현대차 굉장히 좋아 보여요 최근에. 근데 현대차도 아직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고요. 전고점 저항 매물 여전히 많죠. 그래서 대신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 이런 걸 또 보면은 좀 중기적으로는 현대차가 결국에는 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종목인데 지금 당장 사서 뭐 쭉쭉쭉 날아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올라가다 내려왔을 때 한 10만원 11만원대 11만원 전후 이런 자리에 만약에 기회를 주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올라가면 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종목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수가 이제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한 번은 걸릴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봐도 지수는 쉬어갈 수 있겠죠. 그죠? 저런 종목들이 쉬어가면 지수는 쉬어갑니다.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는 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아까 제가 저항이 당장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코스피가 쉬면 아무래도 코스닥도 쉴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거나 뭐 약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가 쉬어가는데 코스닥이 막 화려하게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은 잘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830까지는 열려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번에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느냐, 이거는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한 타이밍 정도 살짝 접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뭐 꼭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라오면 쉬어가는 이런 흐름 출렁출렁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뚫고 가면은 뭐 830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가면 830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아직은 아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얘는 빠졌어요 최근에. 그죠? 얘는 빠졌어. 얘는 그렇게 뭐 부담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크게. 오히려 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0만원 이하 내려오면 9만원대에서는 뭐 당장 V자 급등은 못하더라도 좀 지지하거나 좀 지켜내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좀 시장 방어 역할을 앞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2등이 어느새 시젠입니다. 시젠이 저 밑에 저 6등 7등이었는데 7월달에 초 대박이 터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커졌죠. 시젠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얘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지난 4월, 5월, 6월 달에 전세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을 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 그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발표되는 다른 진단키트, 뭐 오상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시젠도 뭐 이미 우리가 기대가 크지만 그 기대를 뛰어넘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계가 있겠죠. 실적 좋다고 뭐 계속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진 않겠죠 당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실적은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올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뭐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실적 대비는 고평가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이번 실적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실적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0배 증가를 할 걸로서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게 2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내년에는 실적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올해보다. 다시 말해서 올해의 영업이익이 시즌에 당분간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도 올해가 피크인 거예요. 내년에 실적이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적자가 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올해의 피크를 치고 내년에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실적 피크고 주가 피크다. 근데 그 정확한 고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실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기술적 분석의 몇 가지 어떤 정석에 가까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1차 파동, 그리고 이제 2차 파동인 거죠, 이게.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인데, 이 1차 파동의 어떤 크기만큼, 이 1차 파동의 크기만큼 2차 파동도 나타날 확률이 보통 높아요. 딱 정확하게 무슨 자로 잰 것처럼 딱 요것만큼 딱 여기까지 올라가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확률적으로 대략 그 정도 근처에서 또는 그 정도 어떤 이 기간, 요 상승 기간의 요 상승 기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시제는 지금 조금 좀 더 오버슈팅 구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자리가 이제 확률 높은 2차 상승 마디에 좀 고점 부근이라고 좀 저는 봤는데 좀 더 올랐어요. 22만원대에서 24만원대까지.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고점이 얼마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무모하지만 이제 슬슬 시젠도 조심할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1차 파동도 보세요. 1차 파동 크게 오르니까 주가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1% 2% 빠지는 게 아니죠. 응? 또 빠질 때는 하루에 막 10%씩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좀 뭐 더 가면 수익 날 텐데 만약에 빠지기 시작해서 흔들리면 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풍제약 보셨죠? 이게 또 과도하게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CGN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HLB 안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SK 안 올랐고, 그 다음 제넥신. 제넥신도 자 지금 보시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이제 한번 찍고 다시 급등했는데 얘도 이제 좀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최근에 거래가 너무 고점가 많이 터지면서 좀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얘도 당분간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선 대장으로 작용했던 리노공업 이런 애도 이제 쭉 우상향 오다가 한번 슈팅 했다가 얘 진짜 슈팅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어떤 뭐 기본이죠. 기본. 고점 시그널입니다. 기술적인 고점 시그널이에요. 물론 뭐 바로 폭락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리를 이 14만원대에서 16만원 요 가격대를 이렇게 큰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를 다시 비집고 올라가서 추가 상승을 빠르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실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이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 단기 중기 고점일 가능성도 높아요. 리노공업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래 보인다.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좀 무리해서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무리한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SK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호재 나오면서 했는데 조금 이제 여기 무겁죠? 근데 이런 반등 한번 나올 텐데 조금 이 종목도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 지수도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출렁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런 종목들이 빠지면 시젠 뭐 또 뭐예요? 제넥신 이런 종목들 뭐 알테오젠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면 지수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시젠의 영향력이 좀 클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럴 때 이제 그렇다고 시젠이 막 폭락하고 뭐 제넥신이 빠지면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단 말이죠. 코스닥이.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코스닥에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HLB라든지 아직 바닥권에서 크게 못 움직인 종목들 이런 애들은 설령 빠지더라도 크게는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뭐 CJ ENM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덜 빠지거나 오히려 이제 순환 반등을 하면서 이런 애들이 좀 올라준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이제 뭐 양봉을 이렇게 받쳐준다거나 이렇게 받쳐준다면 시즌의 하락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시장이 방어가 되겠죠. 그죠? KNW 5G 쪽도 조금 이번 마디에 좀 접어줄 것 같아요. 약간 접어주면서 쉬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좀 갈 종목이 있고 좀 쉬어갈 종목이 있고 에코프로 BM 얘는 뭐 조금 뭐 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우상향 살아있다고 봐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반등하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본다면 종목별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쉬어갈 수 있다. 7월 말 8월 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근데 그 안에서 종목마다 좀 쉬어갈 종목이 있고 반대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종목들이 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조금 챙겨주고 조금 안정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금도 약간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금도 좀 있어야지 앞으로 시장이 좀 변화하고 이럴 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뭐 뉴딜 이런 쪽 있죠. 최근에 이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부산 뭐 중공업 이런 애들도 좀 무리 많이 했죠. 예, 이쯤에 핫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 왔습니다. 이런 거 따라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간. 예, 바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빠지면 또 반등 나오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급등, 이것도 이제 1차 2차 급등이거든요. 이런데 섣불리 따라가면 물리면 또 크게 물립니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동국 뭐 SNC 이런 애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로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신풍작 이런 애들 뭐 봤죠? 네. 이거는 뭐 많이 빠지면 또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파동 노릴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괜히 물리면 이런 거 더 빠집니다. 이런 건 결국 더 빠진다고 봐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빠져요. 예, 더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물리면은 나중에 이거 좀 후유증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좋아졌어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환율. 오늘 제가 방송 제목을 외국인의 기환, 환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는 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죠. 바로 외국인의 주식 매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거의 주식을 안 샀어요. 예. 파는 날이 사는 날보다 훨씬 많았고, 팔면은 뭐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팔고, 사면은 뭐 무슨 뭐 조금 사고, 가끔 2000억 살 때, 1000억 살 때 있었어요. 매수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사서 올라온 장이 아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그 유명한 동학 개미들이 좀 끌고 온 측면이 강하죠.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 외국인이 어저께 무려 하루에 1조 3천억을 샀고요. 이거 뭐 코로나 이후 처음이죠, 이렇게 사는 거는. 그 전날도 샀고 오늘 또 샀어요, 3천억. 이게 외국인이 이제 좀 많이 샀고, 많이 사기 시작했고, 또 그동안에는 하루 사고 팔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를 보일까? 환율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환율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랑 우리 일반 개인들이랑 다르게 외국인들은 환율이 중요하죠. 단순히 주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 한다고 해도 환율 신경 써야 돼요. 예, 환율 때문에 또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이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하냐? 예,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환율이 내려가야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환율이 1270원이다 1달러당. 그러면 1달러만 가지고 들어와서 1270원어치 원화를 환전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죠. 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원화를 환전할 수 있잖아요. 예. 내려갈 때 주식을 팔면, 반대로 이제 내려가면, 환율이 내려간 다음에 주식을 판다고 치면 더 많은, 더 적은 원화로 이제는 1100, 뭐 만약에 원화 환율이 1100원까지 내려간다고 칩시다, 앞으로. 예, 그러면 1100원만 가지고도 1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긴 1270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적은 원화로 1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왜냐면 올라갈수록 손해나니까. 환차 손이 발생하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내려갈 때, 예, 주식을 많이 사야 이득이 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아주 명확하게 추세를 잡기는 힘들어요, 환율은. 근데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그동안 올라왔어요, 추세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 네,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불리했죠,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
예, 근데 최근의 모양을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거 환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이제 1190원, 1200원 여기가 굉장히 최근에 지켜줬던 중요한 지지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추세 추정형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딱 환율 고점, 저점 이런 거 맞추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위험하다는 거 알거든요. 고점, 저점 맞추는 거는 외국인도 못해요, 잘. 근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추세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환율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을 높게 봐서 주식 매수에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앞으로 매일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앞으로 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대량 매수가. 그러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죠? 근데 삼성전자 이미 좀 올라서 여기서 뭐 그렇다 계속 사기 힘들지만 또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이미 그나마 덜 올라간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볼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올라간 지금 뭐 카카오 이런 거를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사지만 여기서 승부를 띄우기에는 좀 위험하죠. 네이버 같은 것도 여기서 승부 띄우는 건 좀 위험해요. LG화학도 조금 뭐 지금 여기서 뭐 큰 승부 띄우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나마 만만한 게 삼성전자였던 거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대형주들을 위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에서는 좀 대형주 중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외국인이 사는 종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외국인이 만약에 사면은 이번처럼 삼성전자를 산다 그럼 삼성전자만 가요. 나머지는 좀 찬박되죠. 대형주 몇 개가 가버리면 시장이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좋죠. 왜? 삼성전자도 가고 얘도 가고 얘도 가고 다 가는 그런 장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장은 없어요, 잘. 시장의 어떤 이 매매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강하게 보내려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거나 찬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장세가 되면 몇몇 대형주를 끌고 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뭐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셀트리온 될 수도 있고, 뭐 LG화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는 갑자기. 그 다음에 그 외 종목들, 그 외 종목들은 좀 지루한데 또 중소형주 장세는 또 있단 말이에요. 중소형 장세. 중소형주가 그렇다고 다 안 가는 거 아니죠. 최근에 뭐 신풍제약 같은 코로나 치료제들이 뭐 또 활발하게 급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풍력주들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노는 놀이터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개인들과 어떤 작전 세력들이 노는 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그쪽만 움직여요. 뭔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시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난이도가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가긴 가요. 가는데 그 가는 종목이 좀 소수 압축되고 또 그 종목만 또 연달아 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 나머지 종목들은 안 가는 종목이 많아지고 또 안 가는 날도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좀 이게 확률이 좀 떨어지고 점점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 그냥 뭐 이것저것 너무 골고루 막 공평하게 시장이 앞으로 그 과거처럼 공평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예측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예측이 틀렸어도 시장이 뭔가 한쪽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그런 현상이 보일 때는 새로운 어떤 테마나 섹터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그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말 8월 초는 아까 뭐 지수도 제가 출렁출렁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쉽지 않은 코스가 이어지다가 뭐 본격적인 하락장 그거를 뭐 지금 제가 미리 섣불리 예상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장세에서 좀 차별화 장세 예상을 하다가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뭐 변화, 다시 출렁출렁하고 재차 상승을 할지 또는 출렁출렁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장이 좀 꺾일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제가 이때 코스닥 이때 출렁출렁하다가 이제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해서 이제 위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을 이때 해드렸던 것처럼 미리 뭐 여기서 막 섣부르게 갑니다 내려갑니다 예상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딱 시그널이 포착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제 앞으로 휴가 시즌인데 휴가들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성공 투자하셔서 다음 주 8월 첫 번째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